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뭐 제일 문제가 외교입니다. 외교.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격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야, 국격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추락의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쪼그라들래요. 자, 준비한 무슨 거예요? 일이 아니지. 아 이것도 박성태 기자만큼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야. 아 쪼그라들려가 재밌어. 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네. 자기가 못 웃기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외교 전문가죠. 김준영 당선자. 와. 박수로 네,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국방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입니다. 뭐, 이것저것 왜 다 전문가예요. 아, 왜 또 갑자기 오만해지셨어요? 아니 이거 하도 안 웃겨서 내가 좀 아, 아 우경 예. 살려주려고. 아, 죄송합니다. 네. 워낙 안 웃겼군요. 예, 오늘 좀 안 웃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렇게 막 되게 나는 이걸 웃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세가 너무 거만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거의 누워서 하시겠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중동통 성일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특별히 뭐 첨언할 말씀 딱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네. 아까 방송 들어보니까 네. 그 사건 기록을 경북 경찰청에서 회수할 때 네, 그 직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개입했지 않느냐 네,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박정훈 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그 구속영장 내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 개입했다는 한번 가설은 어떻습니까? 아,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거는 회수는 그냥 상황 처리고 아, 프레임 자체. 그럴 수 있겠네. 이 이야기를 그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계속 요즘 하고 있는 얘기고.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군 내부의 그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계속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이시원 비서관이 떡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사건 기록 회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정 라인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느냐. 아,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제끼고 국방부 검찰단을 자기 수족처럼 부린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구속영장 청구부터 해서 전부 다. 아, 그쪽으로 저희가 좀 의심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국방부 실력이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예. 요 점으로 다시 초점을 좀 그러네요. 맞춰주세요. 예. 저희가 아까 조금 초점을 잘못 맞춘 느낌이 있네요. 그거는 문 입구고 그 입구 너머에 진실이 있다. 아. 이걸 다시 보시라. 좋습니다. 오늘 그 오만한 이유가 있었구만요. 다르다 진짜. 제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저기 뭐야 현상에만 자꾸 이런 평론을 맞아. 시키지 말고 본질로 들어. 본질로. 고맙습니다. 몸통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예. 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합리적으로 말씀을 예. 해주셔가지고, 네. 자, 요거 그냥 요거는 준비 안 된 건데 아주 짧게만 그 한일 관계 개선됐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랑 통화를 했어. 거기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자고 얘기까지 했어. 17일에. 응? 근데 19일에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적 없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교과서,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날이야. 이틀 후에. 그리고 21일에 기시다 총리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했고. 도대체 한일 관계 뭐가 개선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끼리끼리 친하네. 서로 얘기 안 듣는 것 같네. 아니 뭐가 개선됐다는 아니 거야? 개선됐다고 아무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혼자 개선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선된 게 전혀 없고 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본인이 윤 대통령이고 처음에 국민의 뜻에 대해서 반대한 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계속 선수를 뺏기고 있는 거고 아니 기시다는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워싱턴 포스트 만나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만난 게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계속 기어라. 계속 내 밑에 기어라. 올라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잠깐 좀 짚어봤고요. 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에 네.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초청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G7이 언제나 우리가 참석했던 회의는 아니야.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G7에 우리가 초청 국가가 됐던 거거든요. 네. 2020년이 2020년. 그리고 2021년 영국이 이제 주최국일 때 영국 초청 받았어. 네. 2021년 받았다고. 자, 2022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독일이 주최국이 됩니다. 독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하지 않습니다. 안 불렀어요. 2023년 일본이 주최국이 됐습니다. 불렀겠어 안 불렀겠어? 아니 그 친하니까 불러야지. 일본은 불렀어. 불러야지. 그리고 2024년 이탈리아야. 네. 안 불렀어. 와.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그냥 이것만 읊어도요. 맞죠? 예, 지금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잘근잘근 씹어야 되는데 네. 아까 그냥 쪼그라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뻗을래요가 두 가지잖아. 뻗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거 조금 나보다 웃겼어. 웃기네. 아니까 나보다 뻗는 웃기네. 거는 또 있지만 그냥 어. 진짜 우리는 완전 국격, 국위, 국력에서 뻗어버린 거예요. 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에 독일에서 못 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아프리카에는 한국이 안 간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지금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5년 4년까지 5년간이잖아요. 네. 인도는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 인도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도 참여합니다. 다 참여를 다 해요? 참여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래? G7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이게 G7을 G8, G9, G11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초청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몇 년간 몇 번 초청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기구가 커질 수 있는 문제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선거가 3월 9일이잖아요. 독일이 6월 24일인가 그랬어요. 5월 9일에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해줄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정권이 넘어갔지만 독일 독일 G7에 참여하는 것을 아. 우리가 해줄 테 그것을 윤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건 팩트입니까? 예, 그건 제가 그 내부에서 그 얘기했던 분들이 지난 정부의 마지막에 그것을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공이 아니고 윤정부 처음부터 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문정부 욕하면서 지금 2년까지 에이, 왔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공을 따먹죠. 그렇게 돼도. 그런데 안 거절했대요? 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지금 고단 못 간 게 지금 이탈리아인데 한국이 이 문제에서는 뭐 아프리카 문제라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요거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 초청 받지 못했어. 비판 여론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비판할 문제 아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이민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관계국들 있지. 막 이민자들 많은 나라 있지. 요런 나라들만 초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G7 플러스라는 정책을 세워놓고 중추국가라 그래놓고 공을 들여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왜 공을 들였어요? 그랬어요? 원래부터 초청되지 않을 걸 알았다는 듯이 초청 안 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뭘 회의를 했느냐를 평가했으면 이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지난 도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글로벌 사우스가 뭐예요? 사우스 아마 글로벌 사우스는 그거 모를 거예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다 포괄하고 브릭스를 아시죠? 바로 브릭스가 중심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이라는 구도가 있고 글로벌 사우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도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글로벌 사우스예요. 아프리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도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너무 중국에다 신경 쓰다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기로 했다가 주요 의제로 넘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 때는 반드시 이게 나온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거 다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못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에 있을 때 하나도 준비한 게 없고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 국제 지형이 완전히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도가 아까 5년이 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는 바로 여기에서 아주 주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릭스에. 근데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전체와 회의가 있고요. 중국도 아프리카 전체와 회의가 있고요. 미국도 아프리카 전체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제 흐름에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소외된다는 그러니까 국제 거예요. 질서에 그러니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미중이 있고요. 미중. 그다음에 기후라는 아리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백. 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그 중에 미중에서 편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G7 이후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제 거대 경제 공동체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준비를 안 해서 거기 못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또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산 엑스포가 그렇죠. 보여준- 부산 엑스포도 예, 바로 글로벌 바로 사우스한테 이- 맞습니다. 같은 큰일이네, 맥락. 그래서 진짜. 외교력의 그 저 편식이 바로 엑스포 참사로 나타난 나타났더라고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심리적 지팔이라고 5만 군데 다 저기 떠들었잖아요. 설레발을 네, 쳐서 맞아요. 그건 뭐 많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작년에 정부 여당이 제일 우려먹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팔. 난 그것도 이상해. G7으로 영어로 했으면은 G8이라 그래야 돼. 꼭 지팔이래. 네, 뭐 이건 뭐 지역적인 문제니까. 아니 네. 욕하는 것 같잖아. 꼭, 꼭 그래. 아니, 뭐 그거는 네. 그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네. 예, 난 그거부터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갖다가 작년에 거의 이제 그 멤버가 된 걸로 얼마나 우려먹고 나서 네. 막상 까보니 이제 와서 보니 개털이라는 거 개털이야. 아닙니까? 소외되고 이게. 있어. 예, 이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사실상 속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초청 안 받았다는 불운이 아니고요. 외교에서 미국 일본 외에는 만난 적이 없고 미국 일본한테 우리 의제를 설득해가지고 한 적이 없으니까 한국은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변수가 아닌 겁니다. 근데 불러서 특별히 할 필요 근데 없습니다. 외교가 진짜 냉정하네. 그렇다고 갑자기 또 빼네요. 그죠 빼죠. 와, 당연히 뺍니다. 바로 빼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 나온 뉴스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목이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 끝났는가였습니다. 네. 끝났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한강의 있습니다. 기적이 어제부터 끝났는가. 계속 그 뉴스가 그 뉴스가 나오고 지금 있어요. 계속 예, 나오고 계속 있고요. 나오고 있죠. 작년 아니, 어떤 요인을 짚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네. 특히 이제 이 얘기입니다. 국가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국제 환경은 벗어났는데 계속 거기 집착하고 있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이런 걸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오늘 민생 얘기하는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1.36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 45년간 네 번째로 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그다음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습니까?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윤 정부의 실정이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탈리아 초청 못 받은 거 확정은 아니죠? 아니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간 걸로 외교부가 확인을 공식적으로 확정이에요? 해줬어요. 근데 이탈리아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말한 겁니다. 아니, 확정은 근데 아니야. 이걸로 근데 안될 겁니다. 이렇게 알고 외교부가 이미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 예, 이러이러해서 뭐 꼭 초청 못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미 보도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빠지는 걸로 우리는 좀 봐야. 저는 되는 그것도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다 발표가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하기에 커질까봐 미리 자기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한국이 안 김빼기. 가는 걸 김빼기를 미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이면사를 좀 봐야 되는데 못 가는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도 하게 돼요. 요즘 워낙 안 나가니까. 아니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게 아이고 언제부터 이게. 설마 그러겠습니까?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여사님이 회복이 안 되시고. 아 혼자 가시면 되죠. 아이 글쎄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과정 자체도 석연치가 않아.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뉴스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바이든이 좀 안 도와주나 이럴 때. 자기 코가 석잔데. 그래 자기 대선 얼마 안 이걸 남았잖아. 보세요. 자 이번 총선에서 최대 미스테리가 있어요. 워싱턴 선언이 어디론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국빈 방문한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 전략 자산을 정례화해서 전개하고 예. 가시화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하나 선물로 받아왔는데 네. 총선 전에 그 한미 연합 훈련에 전략 자산 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보 논쟁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 합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난 요즘 그 워싱턴 선언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요. 그것도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외교에 대해서는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현재는 1회전이 끝났죠. 아 끝이 났습니까? 1회전만 끝났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란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350기의 어마무시한 드론, 탄도미사일, 뭐 순항미사일 쏟아붓고요. 네. 특이한 건 그걸 잘 막아냈고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한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짠물 보복. 짠물 보복이요? 뭐예요? 너무 짜게. 아 보복 약하게? 그렇죠. 어. 그래서 뭐 거의 뭐 보복인지 아닌지 뭐 구별도 잘 안 갈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이스파한에 있는 군 부대만 공군기지만 좀 때리고 네. 그다음에 이란이 제일 아끼는 S-300 러시아에서 준 방공망 그걸 좀 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파한이 거기 핵시설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 위쪽에 나탄즈라는 또 중요한 핵시설이 있는 곳인데 네.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니네 방공망 뚫고 핵시설도 때릴 수 있다. 그거를 딱 보여줬어요. 확실히 위협은 딱 좋네요. 네, 근데 때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래? 이란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누가 공격했는지 난 잘 모르겠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 전형적 특징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양상을 보면은 음. 그 공군기지를 타격하면서 그 레이더 기지를 때렸는데 이거는 이란 영토 밖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때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비행기 서너 대가 떠가지고 레이더 사이트를 정확하게 때렸다. 네. 그래서 레이더 사이트가 무력화되면은 나중에 핵시설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신호를 준과 아울러서 아마도 드론으로 보여지는 뭐 성명 아직까지 그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이 기지에 가서 또 때린 겁니다. 그렇게 이중 공격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정도의 작전은 이란이 드론으로 때렸으니 우리도 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도 공대지 미사일 이렇게 정밀 타격 미사일이 있다는 걸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네.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란은 이제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척하고요. 네. 예. 어. 그런데 이제 확전은 안 자기는 되겠네. 드론을 네. 격추했다고 발표는 했어요. 확전은 안 그런데 되겠어. 피해가 경미해서 우리가 참는다 아. 이렇게 입장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 잘 됐다. 예. 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 잘 됐어. 근데 원래 양쪽 다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권투할 때 1라운드는 네. 주로 탐색전을 많이 해요. 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걸 엄중하게 보느냐? 이건 대부분 뭐 서방 언론이 다 공통점인데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간접 전쟁에서 직접 전쟁으로 바뀐 최초의 문턱을 넘은 게
바로 이번에 주고받은 그 공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그림자 전쟁이라 그래서 뭐 자기가 직접 참전 안 하고 어디 똘마니들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 네, 지하드, 그렇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애들 시켜서 풀어놨는데 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상대방 영토를 타격했다. 요 네. 상징적 의미가 네. 이게 굉장히 크죠. 컸다는 거고 예.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전쟁은 여기서 끝났고 네. 이제는 소강 상태로 가지만 네. 마음 먹으면 직접 교전을 할 수 있다. 이 신호를 양쪽이 발신했다는 거예요. 이란이 마음 먹을까요? 안 먹겠죠. 무서워서. 이란은 무섭죠. 아니 뭐 이란도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도 무서워요 지금. 공포의 균형. 아 이스라엘도 예, 예. 무서워합니까? 이스라엘도 무서우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자제해라. 공격의 수위 조절을 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2개의 전선, 최고 6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이란과의 전면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부담이군요.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이 거의 3,000발이 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란의 이번에 제일 최신 탄도미사일은 거의 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요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도 극초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이 이미 요격망을 뚫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전면전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번 이 건으로 네타냐후는 국내 정치에서 네. 위기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나요? 조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지금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은 많고요. 아직까지도요? 예, 왜냐하면 가자 지구 전쟁이 지금 200일이 다 돼갑니다. 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아니 있습니다. 더 악화되는 게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소강 상태로 가도 사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타냐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자지구 남쪽에 라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라파? 예. 예. 여기에 120만 명이 현재 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라파를 때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휴. 진짜 미국이 그것만은 하지 마. 아, 지금 미국이. 네타냐후 야, 그건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너무 많이 죽어. 그랬는데 그 이제는 그 인질 그 구출이라든가 하마스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되는 네타냐후 입장에선 때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여기서 또 사태가 악화되면 이게 이란 쪽으로 뭐 또 레바논 쪽으로 언제든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요인이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아 바이든이 한마디 딱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너네 라파 때리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때린다 이놈들아. 그거는 안 되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네. 네, 사과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때립니까? 아니 속상해서 그래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딜을 했다고 봐요. 누구와 누구의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이 라파 공격을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게 딜이에요. 그게 딜이야? 이미 벌써 라파에 공격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전면전은 아니고 아주 특공대를 파견해서 아주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민간 피해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아 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전면적 침공으로 이제 네. 바뀌냐 안 바뀌느냐. 제가 보기에 뭐 전면적 그거를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여론이나 미국 국내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라파 지역을 대규모로 작전하는 걸 허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네타냐후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의 본격적인 확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됐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거기에 또 요인이나 그 전체 전면전을 하지 말고 네. 몇몇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 공격 정도는 아마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밀고 들어갔다면 이거는 미국이 미친 짓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중동에서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뭐 확전시키지 말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란하고 붙지 말라고 해서 안 붙은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도 그럴 여력이 없고 이란도 그럴 의사가 없고 주변국도 다 그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못했던 거지. 미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중동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은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보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또 그 간과하기 어려운 뉴스들이 나오는 부분이 이것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그 사우디에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넣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는 그걸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를 통해서. 미국이 사우디를 통해서 사우디 니들이 이스라엘을 좀 압박해. 설득 좀 해라. 그게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승인한다는 게 돼야 중동 평화가 와. 그럼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관계 정상화할 때 그런 걸 좀 옵션으로 강하게 거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미국은 하겠어요,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저 정책은 두 개의 국가 정책이 맞아요. 네, 맞아요. 미국도 맞는데 근데 계속 이스라엘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의원님 그래서 말이 맞다면 완전히 미국은 그러면은 포기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능력 없다. 포기 선언 아닙니까? 그 말이 맞다면? 글쎄 일단은 힘의 한계가 최근에 네. 일단 아니 힘을 많이 보태는 나타나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가 너무 소중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합의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저렇게 구애를 하면 사우디 네가 지렛대가 있지 않냐. 이스라엘을 최대한 압박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놔라. 미국이 이제 사우디에게 같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힘의 한계이기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네옴시티 개발에도 좀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지렛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5월이면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굉장히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최근에 통과됐잖아요. 하원에서 네. 120조 지원안이 파격적인 지원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미국 하원이요? 네, 예. 이 120조 원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120조 원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숨은 돌린다. 어. 그러나 이스라엘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발사한 로켓 비행체의 54%를 얻어맞았다. 46%만 요격했다. 이스라엘은 90% 요격. 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서방의 추가 지원이 확고하게 가지 않으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수세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네. 이스라엘에는 뭐 요르단, 영국, 프랑스, 미국 전투기가 와서 막 도와줬는데 여긴 그런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 이제 초여름쯤이 고비가 아닐까 했는데 네. 일단은 지원안이 통과됐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세를 역전하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계속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이 전세를 역전할 만한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대선까지는 무조건 전쟁을 유지해 가서 자기들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이거 긴급 식량 정도, 그 긴급 지원 정도로 물론 규모는 크지만 네. 전쟁은 적어도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나 돼야 끝날 수 있다. 네. 한국 전쟁 시나리오죠. 이 보면은 전쟁 한번 일어나면 끝나기가 너무 어려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터지면 이건 난리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나게 예, 해야죠. 안 나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게 선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 서글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를 싹 한번 훑어가지고. 당분간 안 나와도 돼요? 아니 무슨 뭐 국제가 그 얼어 있습니까? 계속 급변하는데.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무리 네. 바빠도 네, 열심히 물론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바쁜 와중에 지방에서 이 방송 하나 하기 야, 위해서 올라오신 걸로 맞습니다. 알고 너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만 이건 뭐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